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3월 역사에 남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군 최신의 미그-29 전투기가 편대 훈련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남한으로 날아간 겁니다. 조종사 이름은 리소영.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모범 군인, 당성 최우수 레이더 회피 전문가.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였던 그 조종사가 북한 하늘을 박차고 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인천항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중국발 화물선을 타고 위조 여권을 든 한 남자가 국정원에 자수하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어제 전투기로 왔습니다. 저는 오빠입니다. 국정원 복도에서 남매가 마주쳤습니다. 하늘과 바다로 전투기와 화물선으로 같은 시각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남매가 대한민국 땅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친 이유는 단 하나. 한류를 봤다는 죄. 북한은 이들을 죽이려 했고 그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소영, 25살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입니다. 수남시장 근처 작은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어릴 적부터 저를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집은 북한에서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요. 10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중국 출장을 다녀오더니 작은 MP3을 제게 몰래 쥐어줬습니다. 이거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마. 혼자만 들어. 그날 밤 이어폰을 꽂고 들었던 노래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더걸스의 텔미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신나는 노래였을 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끼리 드라마를 돌려봤습니다. USB 하나에 담긴 드라마를 10집이 돌려보는 거죠. 우리는 그걸 품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장 품앗이처럼 드라마도 품앗이를 했습니다. 누가 새 드라마를 구하면 동네 친구들이 돌아가며 봤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밤에만 커튼 닫히고 소리 최대한 줄이고 봤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조종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당성평가도 최우수였습니다. 19살에 공군 비행학교에 입학했고 22살에 미그-29 전투기 조종 자격을 땄습니다. 북한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축하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조선 여성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고 평양의 미림 비행장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달았고 여군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조종사였습니다. 훈련 평가 1등, 적어도 비행 최고 기록, 레이더 회피 기동 전문가. 편대장들이 저를 신뢰했습니다. 리중이는 믿고 맡긴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참관하신 훈련에서도 완벽한 비행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노트텔을 켰습니다. 노트텔은 북한식 노트북입니다. 거기에 USB를 꽂으면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중국에서 보내준 USB였습니다. 거기엔 드라마가 500편도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한편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보다가 6시에 일어나 훈련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졸린 눈으로 전투기를 몰았지만 실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으니까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같은 숙소 언니들도 다 봤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모여서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장면 봤어? 주인공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물론 숙소 문 꼭 잠그고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에 보이부 요원이 지나갈 때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K-팝도 들었습니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아이유. 훈련 나가기 전에 이어폰으로 한 곡씩 들으면 힘이 났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날아야지. 들키면 안 되니까.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낮에는 조선의 영웅, 밤에는 한류 팬. 장마당에서 쌀을 살 때도, 배급을 받을 때도, 사상 교육을 받을 때도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기 남쪽에서는 어떻게 살까? 드라마에서 본 그 편의점, 그 카페, 그 자유로운 사람들. 그게 진짜일까? 다 거짓말일까? 당시 저는 체제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 저 드라마를 보면 처형당할까? 왜 저 노래를 들으면 죄가 될까? 그 의문은 점점 커졌고 2024년 겨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평양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날도 새벽 훈련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정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옆에 있던 정비사 언니가 물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박민경. 후임 여군 조종사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함께 훈련도 받았고 숙소에서 드라마도 같이 본 친구였습니다. 그 애가 거기 묶여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확성기로 죄목을 읽었습니다. 남조선 괴뢰문화 유포죄, 반동 사상 전파죄, 인민을 타락시킨 죄. 민경이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 반역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보이부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남조선 드라마를 보고 남조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동무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의 암적 요소입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경이가 본 드라마는 제가 준 USB였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재밌어. 한번 봐봐라고 권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그게 죄가 되어 저 애가 죽는 겁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3번. 3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안 치면 의심받으니까요. 손이 떨렸지만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웃으며 USB를 받아가던 그 애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옆 침대에서 자던 그 애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숙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매일 왔습니다. 불시 검열이 일주일에 3번씩 있었습니다. 노트텔, 휴대전화, 개인 물품 모두 뒤졌습니다. USB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제 USB를 숨겨야 했습니다. 500편의 드라마가 든 그 USB를. 하지만 어디에 숨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숙소는 샅샅이 뒤지고 사물함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정비사 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맡아주세요. 비행장 어딘가에 숨겨주세요. 언니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소영아, 조심해. 너 지금 위험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이가 고문당하면서 제 이름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리소영 선임이 준 거예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 말했을 겁니다. 그 고문을 견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른 조종사 한 명도 체포됐습니다. 남자 조종사였는데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몰래 경고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 훈련장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 이름 나왔어. 조심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25살.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드라마에서 본 그 자유로운 세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미쳤다는 걸. 드라마 하나 본 게 죄가 되고 노래 하나 들은 게 반역이 되는 나라. 사람을 기둥에 묶어 총으로 쏴 죽이고 그걸 보며 박수를 치게 만드는 나라.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진짜 세상을 봐야 해. 그날 밤부터 저는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초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조선 녹화물 완전 소탕. 보위부가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장마당에서 USB 파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중국과 연락하는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검열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만 나와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비행단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사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남조선 문화는 정신적 아편이다. 우리 인민을 타락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다. 1시간씩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막을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금지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인간 본성 아니겠습니까? 3월 5일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비사 언니가 체포됐다는 겁니다. 제 USB를 숨겨준 그 언니가요. 누군가 밀고 했던 겁니다. 정비사 김영숙이 한류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잡혔으면 제 USB도 발각됐을 겁니다. 그 안에는 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 소영이가 추천이라고 적어둔 것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사흘 뒤 보위부에서 호출 통지서가 왔습니다. 리소영 중위는 3월 15일 오전 9시 보위부로 출두하라.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고문이었습니다. 숙소 언니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는 북한입니다. 국경까지 600km가 넘습니다. 검문소도 수십 개입니다. 조종사가 도망가면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3월 15일. 나흘 남았다. 나흘 안에 뭘 해야 하지? 도망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에 나갔습니다. 미그 29에 올라타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행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1983년에 이웅평 대위라는 분이 미그기를 타고 남한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갑이라는 남한 방송을 몰래 봤을 때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미그 19을 타고 서해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이더 회피 저공 비행 전문가입니다. 북한군에서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그 29는 마하이의 속도를 냅니다. 추격기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격추당합니다. 북한 공군이 저를 쏴 떨어뜨릴 겁니다. 성공해도 남한 공군이 저를 적기로 오인하면 끝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면 고문당하고 총살당합니다. 그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하늘에서 자유를 향해 날아가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10일 중국에 있는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요즘 날씨 좋다. 하늘 보면 오빠 생각나. 하지만 오빠는 알아챘을 겁니다. 제가 뭔가 결심했다는 걸. 오빠도 위험했습니다. 제가 한류 자료를 받은 게 오빠를 통해서라는 걸 보위부가 알면 오빠도 끝입니다.
중국에서 긴급 소환될 겁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처형될 겁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훈련 있어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최고의 조종사잖아. 믿는다. 저는 네, 아버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부모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집에 전화하는 것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더 이상 북한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비행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갈게요. 다음 날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선 날이었습니다. 3월 14일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평양에서 서해안까지, 서해안에서 남한까지. 레이더 기지 위치, 대공포 진지, 전투기 기지 위치까지 모두 외웠습니다. 1983년 이융평 대위의 경로를 공부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 쪽에서 이륙해 서해를 넘어갔습니다. 고도 500m로 저공 비행을 했고 레이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공군 기지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할 겁니다. 다만 출발지가 평양이라 더 멀고 미그-29라 더 빠릅니다. 연료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평양에서 서해안까지 15분, 서해 횡단 20분, 남한 공군 기지까지 5분. 총 40분이면 됩니다. 미그-29 연료로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레이더 회피였습니다. 북한 방공망은 촘촘합니다. 특히 평양 주변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공 비행 전문가입니다. 고도 100m로 날면 레이더가 잡기 어렵습니다. 산과 건물 때문에 신호가 끊깁니다. 타이밍도 중요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정례 편대 훈련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편대 비행을 합니다. 선임 편대장과 함께 이륙할 겁니다. 편대 후미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적절한 순간에 이탈할 겁니다. 편대장이 의심하기 전에 급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고도로 전환해서 레이더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전은 끊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날아갈 겁니다. 남한 공군과 조우하는 순간도 계획했습니다. 1983년처럼 날개를 좌우로 흔들 겁니다. 그게 귀순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전 주파수를 남한 공군 주파수로 맞출 겁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귀순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실패할 경우도 생각했습니다. 북한 추격기가 저를 쫓아오면 마하속도로 도망갑니다. 미그-29가 북한군 최고 속도입니다. 추격기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만약 미사일을 쏘면 그때는 회피 기동을 합니다. 안 되면 그게 제 운명이겠죠. 가장 무서운 건 남한 공군이었습니다. 만약 저를 적기로 오인하면 격추당합니다. 그래서 귀순 신호가 중요합니다. 날개 흔들기, 랜딩 기어 내리기, 무전 교신, 느린 속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새벽 4시까지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날았습니다. 이륙, 편대 비행, 급강하, 저고도 전환, 서해 횡단, 남한 조우, 착륙. 실수하면 죽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소영아. 너는 할 수 있어. 숙소를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사물함.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안녕, 여기서의 내 인생.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체력이 필요하니까요. 옆 테이블에 앉은 후임 조종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임님, 오늘 훈련이죠? 날씨 좋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날씨 정말 좋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응, 탈북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 후임은 몰랐겠죠. 몇 시간 뒤 제가 하늘 위에서 사라질 거라는 걸. 오전 9시 비행장으로 나갔습니다. 미그 29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비행기였습니다. 번호는 523. 지난 2년 동안 제가 탄 비행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비행기가 제 생명줄입니다. 정비사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격려했습니다. 리중희 동무, 오늘도 안전비행하십시오. 저는 격려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안전비행이 아니에요.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계기판, 조종관, 페달. 모두 제 손에 익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편대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리중희, 준비됐나?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편대장 동무. 준비 완료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편대장 기체가 먼저 이륙했습니다. 저는 10초 뒤에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200, 300, 400km. 기술을 들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종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편대장 기체 뒤로 붙었습니다. 고도 1000m에서 편대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5235기 정상 비행 중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10분간 정상 비행을 했습니다. 편대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모범 조종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3분 후면 시작이야. 평양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아래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소풍 갔던 곳이었습니다. 안녕, 내 고향.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든 주머니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확 당겼습니다. 급강하였습니다. 고도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1000m에서 500m로, 500에서 200으로. 계기판의 바늘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고도경보음이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편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리중희, 어디 가나? 복귀하라.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제탑도 외쳤습니다. 5235기. 무슨 짓이냐? 즉시 복귀하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전기 전원을 껐습니다. 딸깍.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들리는 건 엔진 소리와 제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고도 100m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무들이 바로 아래로 보였습니다. 집들의 지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레이더가 저를 잡기 어렵습니다. 산과 건물이 신호를 막아주니까요.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침반이 270도를 가리켰습니다. 서해 방향이었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마하 1.0, 1.5, 1.8. 미그 29의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뒤에서 추격기가 뜬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이더 경보가 울렸습니다. 2대의 전투기가 저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후임들일 겁니다. 어제까지 같이 훈련받던 동료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하로 날고 있고 고도 100m입니다. 추격기들은 고도 1000m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로만 저를 추적할 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황해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봄이라 초록색이었습니다.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지금 머리 위로 탈북하는 전투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서해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파란 바다. 저 바다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조종간을 꽉 쥐었습니다. 해안선을 넘었습니다. 북한 땅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래는 바다뿐이었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100m에서 300m로. 바다 위에서는 레이더에 잡혀도 괜찮습니다. 이미 북한 영공을 벗어났으니까요.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남한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되는 거야. 진짜 성공하는 거야. 북한 지상기지에서 마지막 경고가 들렸습니다. 무전기를 껐지만 비상주파수로 들어왔습니다. 리소영, 마지막 경고다. 복귀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격기들은 연료가 떨어져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서해 한가운데쯤 왔을 때 남한 레이더가 저를 포착했습니다.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한 공군이었습니다. F-15K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발, 제발 알아봐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무전기 주파수를 남한 공군 주파수로 맞췄습니다. 121.5MHz. 미리 알아둔 주파수였습니다. 남한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날렵한 F-15K였습니다. 조종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헬멧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대로 했습니다. 조종관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귀순 신호였습니다. 저는 적이 아닙니다. 귀순합니다. 무전기를 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리소영 중위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10초였습니다. 그리고 남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F-15K가 제 앞으로 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남한 땅이었습니다. 산이 보였고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가 자유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나라였습니다. 블랙핑크가 사는 나라, BTS가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나라. 공군 기지가 보였습니다. 충청북도 어딘가였습니다. 활주로가 보였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활주로 27번, 착륙 허가합니다. 저는 고도를 낮췄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바퀴를 내렸습니다. 플랩을 내렸습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2년 동안 수백 번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상이 다가왔습니다. 타이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 미그 29가 활주로 위를 달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공군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한국 공군 중령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가 활주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물 한 병을 받았습니다.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물이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눈물처럼 달았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어딘가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많은 차들.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신원, 탈북 경위, 북한군 정보.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물 더 드릴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 보위부였다면 지금쯤 고문을 당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미그 29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성능, 무장, 기지 위치, 조종사 훈련 과정.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조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에게 안내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그 사람도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아. 리성철. 제 오빠였습니다. 중국에 있어야 할 오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오빠도 달려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오빠. 소영아.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오빠도 제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 국정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오빠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에요.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매가 같은 날 탈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 오셨네요. 남매가 같은 날 탈북하다니. 제가 10년 넘게 일했는데 처음 봅니다. 옆에 있던 여직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없이 안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왔다는 걸, 죽을 뻔했다는 걸, 이제 안전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시겠어요? 회의실 쓰셔도 됩니다. 오빠와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온 거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어제 본국에서 전화 왔어. 긴급 귀국하래. 그 순간 알았지. 너 탈북했구나. 그래서 바로 왔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 다 챙겨서 브로커 찾아갔어. 위조 여권 만들고 배 타고 왔어. 어제 인천항에 도착해서 바로 신고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도 저도 북한에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저는 한류자료 유포죄로, 오빠는 재공범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왔잖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 살 수 있어. 진짜로 살 수 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우리 살았어. 회의실 창문 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렇게 많은 불빛을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 제 공군 생활, 한류 이야기, 탈북 계획.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이 커피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내일 또 보자, 소영아. 응, 오빠. 잘 자.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텐데. 일주일 뒤 오빠와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탈북민 교육기관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한국 사회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입소한 탈북민들이 20명쯤 됐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살부터 60살까지. 오빠와 저는 남매라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날 탈북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입소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처음 켜봤을 때 신기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유튜브를 켰습니다. BTS 뮤직비디오를 검색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숨어서 안 봐도 되는구나. 옆에서 같은 반 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처음에 다 그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 경제 교육, 문화 수업.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은행은 이렇게 사용해요. 병원은 이렇게 가요.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실로 불려갔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정착 지원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탈북민은 기본 정착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의 경우는 매우 특별합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그-29 전투기 귀순, 그리고 제공하신 군사정보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미그-29는 북한군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완벽한 상태로 가져오셨죠. 그리고 비행장 정보, 레이더 시스템, 조종사 훈련 과정, 북한 공군 내부 정보까지 제공하셨습니다. 담당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포상금, 군사기밀 정보 제공 보상금, 기본 정착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그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사고도 남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남이요? 그 비싸다는 강남이요? 담당관이 웃었습니다. 네. 소영 씨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가 그만큼 큽니다. 주말에 오빠를 만나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대. 오빠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강남. 진짜?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포상금이랑 정보 제공 보상금이 엄청 많대. 30평 사고도 남는데. 오빠도 지원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기본 정착금 나오고 중국에서 모은 돈도 있어. 소영아, 우리 합치면 정말 괜찮겠다. 둘이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오빠, 드라마에서 보던 강남에 우리가 산다고?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은행 사용법, 부동산 계약법, 세금 신고법. 여러분, 집 구할 때 사기 조심하세요.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특히 부동산 교육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살 거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출이 허가됐습니다. 오빠와 함께 서울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강남으로 바로 갔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압구정역에서 내렸습니다. 오빠, 여기가 압구정이야.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던데.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멋진 차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진짜 드라마 같아.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집 찾으세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요. 이 근처에서요. 중개사가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담당관한테 들은 금액을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놀랐습니다. 아, 그 정도면 충분하네요. 좋은 매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로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는 32평이고 한강뷰가 나옵니다.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우리가 이런 데 살 수 있어? 오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목숨 걸고 가져온 거잖아.
당연히 받을 자격 있어. 실제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오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간부 아파트도 이것보다 작았습니다. 방이 3개나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2개였습니다. 부엌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보였고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될 수 있다고? 중개사가 웃었습니다. 네,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도 들렀습니다. 강남 편의점은 물건이 더 많았습니다. 라면을 10개 샀습니다. 오빠가 웃었습니다. 이제 안 없어져.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습관이야. 카페에 갔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였습니다. 일반 스타벅스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10,000원이 넘었다. 오빠, 커피가 10,000원이 넘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여유 있어. 거리를 걷는데 케이팝이 들렸습니다. 가게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블랙핑크, BTS, 뉴진스. 북한에서 몰래 들었던 그 노래들을 여기서는 대낮에 크게 틀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우리 정말 잘 온 거 맞지?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00번, 1000번 잘 왔어. 오빠, 우리 강남에 산다고. 꿈 같지? 2개월째 탈북민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한류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듣는 K-팝, 보는 드라마가 북한에서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여기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공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 교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주말 근무 가능하고 급여도 좋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빠는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무역으로 시작할 거야. 시장 조사하고 거래처 연락하고 있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 사업 자금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오빠가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하나원 마지막 주 강남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우리 집이야. 강남에 우리 집이 생겼어. 오빠도 울었습니다. 그래, 소영아. 이제 진짜 자유야. 수료식 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명의 하나원 교육과정 수료증. 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는 날 택시를 타고 강남 아파트로 갔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데 사시네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한강을 봤습니다. 오빠, 이게 꿈 아니지? 오빠가 웃었습니다. 꿈 아니야. 현실이야. 그날 밤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었습니다. 가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잘 살자. 그래, 소영아. 정말 잘 살자.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의 진짜 인생이. 하나원을 수료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9월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관입니다. 우리는 강남 압구정 현대 아파트 32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베란다로 나가면 한강이 보입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다리 위로 차들이 달립니다. 이게 내 아침이구나.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빠는 중국 무역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래처 연락하고 시장 조사하고 있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저는 응원합니다. 오빠, 사업 자금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오빠가 웃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저는 학교에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캠퍼스에 갑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입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학교 친구들은 제가 탈북민인 걸 압니다.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나 북한에서 왔어. 전투기 타고 왔어.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진짜? 대박. 그래서 강남에 사는 거야? 같은 과 친구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강남 아파트 어때요? 부러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근데 목숨 걸고 얻은 거야. 공짜는 아니었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다. 대단하세요, 진짜. 주말에는 공군 기지에서 교관 일을 합니다. 젊은 조종사들을 가르칩니다. 적어도 비행은 이렇게 합니다. 레이더 회피는 이렇게요. 조종사들이 집중해서 듣습니다. 대위님 설명 최고예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북한군 중이었던 제가 남한 공군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저는 자유를 위해 날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블랙핑크 콘서트에 갔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이었습니다. 지연이랑 같이 갔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블랙핑크가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로 보고 있구나.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서. 북한에서는 이 노래 들으면 죽거든. 근데 여기서는 10,000명이 같이 듣잖아. 강남 거리를 걸을 때마다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인공들이 걷던 그 청담동, 압구정 거리를 제가 걷고 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십니다. 현실이 드라마가 됐습니다. 오빠는 매일 사업 공부를 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 배우고 온라인 쇼핑몰 공부하고 있어. 제대로 준비하려고. 거실 테이블에 사업 계획서가 쌓여 있습니다. 오빠, 사업 자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오빠가 고마워합니다. 동생이 든든하니까 오빠가 힘이 나. 지난주에는 명동에 갔습니다. 화장품을 샀습니다. 북한에서는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웠는데 여기는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도 갔습니다. 오빠, 여기 물건 진짜 많다.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우리 검소하게 살자.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건지 잊지 말자. 맞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얻은 돈입니다. 의미 있게 써야 합니다. 오빠 사업할 때 탈북민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줘. 오빠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거야.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야지. 탈북민 후배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가 압구정이에요? 와.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면 6개월 전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도 6개월 전엔 하나원에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고 교관이고 강남에 살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서 북한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한류는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요. 김정은이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한 의원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유로운 북한이라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면 죽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부모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원하실 겁니다. 제가 자유롭게 사는 걸. 여기서 잘 사는 게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오빠와 북한산에 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남 빌딩들, 한강, 사람들. 이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여기 온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너도 잘 지내고 나도 사업 준비하고. 산 정상에서 북쪽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친구들이 있는 곳, 제 고향.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까? 오빠가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통일되면. 그때 부모님 모셔오자. 통일. 그 단어가 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류가 북한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MZ세대가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압구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품 가게들, 고급 카페들, 잘 꾸민 사람들. 오빠, 우리가 여기 사는 게 맞아? 오빠가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집이야. 우리가 여기 살 자격 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20층 우리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빠, 저녁 뭐 먹을까? 치킨 시킬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유입니다. 치킨을 시켰습니다. 30분 만에 왔습니다. 배달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2020동 20층 하고 불렀습니다. 그 주소가 우리 집 주소입니다. 아직도 신기합니다. 치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25의 삶이구나. 진짜 25의 살. 북한에서 보낸 25년은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내는 25은 인생입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탈북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 요즘 바쁘겠다. 학교, 교관, 강연까지.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바쁜 게 좋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잖아. 북한에서는 그냥 버티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사는 거야. 밤이 됐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리에 불이 들어오고 빌딩들이 빛났습니다. 북한 친구들도 이거 봤으면 좋겠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민경아, 잘 있지?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너도 보고 싶었을 텐데.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친구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일상이 계속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웃고 살 겁니다. 주말에는 교관 일하고 강연하고 탈북민 후배들 도울 겁니다.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하늘을 날아 자유로라는 제목으로요. 북한 MZ세대의 이야기, 한류의 힘, 자유를 향한 비행.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갈 겁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강남에 집 마련했어요. 같이 사세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 겁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성장하고 준비할 겁니다. 통일 한국을 위해, 자유로운 북한을 위해, 우리 세대의 미래를 위해.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빠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늦게까지 하지 마. 건강 챙겨. 오빠가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거 마무리하면 자야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난방, 조용한 밤. 이 모든 게 자유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겁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강남 압구정에서.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그리고 언젠가 올 통일 만세. 저는 리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온 25살 조종사입니다. 한류 때문에 탈북했고 자유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에 집이 있고 대학생이고 교관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아, 기다릴게. 자유로운 그날까지. 우리 언젠가 강남 거리에서 만나자.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자. 블랙핑크 콘서트 같이 가자. 약속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얻은 이 자유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 희망을 잃지 마. 한류는 죄가 아니야.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죄가 아니야. 언젠가 너희도 여기 올 수 있어. 우리 세대가 통일을 만들 거야. 지금 이 순간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USB를 보고 있을 겁니다. 노트텔로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겁니다. K-팝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한강 위로, 강남 거리 위로.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감사하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전투기 조종사에서 대한민국 대학생이 된 이야기. 한류가 바꾼 인생 이야기. 자유를 향한 비행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자유로운 나라를.